워싱턴에서 전화가 옵니다. 한국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동참하라. 동맹국이지? 그날 밤 베이징에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금 보유 확대하고 위안화 결제 늘리자. 최대 교역국 아니냐? 한국 정부는 답을 못합니다. 어느 쪽에 대답하는 순간 반대편을 적으로 돌리기 때문이죠. 이건 외교 레토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미중 금융전쟁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중립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직면한 10가지 불가능한 질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70년간 한국을 지탱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은 1953년 이후 71년째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이었고 중국은 한중 수교 33년 만에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섰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장품, 자동차 부품까지 중국 시장 없이는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죠. 그런데 워싱턴은 뭐라고 합니까? 중국과의 첨단 기술 거래를 줄이라고 압박합니다. 2022년 반도체 수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는 AI 칩 대중국 수출까지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팔던 디램과 낸드 플래시 중 일부가 규제 대상에 걸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입장은 명확해요. 중국이 첨단 반도체로 군사력을 키우는 걸 막아야 하고 동맹국들은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 동맹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죠.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2024년 말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통보했거든요. 삼성 시안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들이 한국 기업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증설이 막히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 말을 안 들을 수 있냐?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핵 위협 앞에서 한국은 맨몸입니다. 주한미군 28,000명,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전부가 동맹의 산물이거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이 미국 편에서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자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어요. 경고 메시지죠. 미국 따라가면 너희도 타격 입는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2017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이 한국 기업들한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롯데마트 문 닫히고 한류 콘텐츠 금지되고 중국인 관광객 90% 감소했거든요. 한국 경제가 수조 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게 다시 올 수 있다는 위협이에요. 한국은 안보 때문에 미국을 버릴 수 없고 경제 때문에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데 두 나라가 동시에 우리 아니면 저쪽이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달러냐 위안화냐 이것도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 중 약 70%가 달러 자산이에요. 미국 국채, 달러 예금, 달러 표시 채권으로 채워져 있죠. 전 세계 무역 결제의 절반 가까이가 달러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2024년부터 한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리자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서 위안화 사용 확대를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실제로 한중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2020년 5%에서 2024년 12%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 국제화가 국가 전략이니까 한국 같은 주요 교역국이 위안화를 더 많이 써주길 바라는 거죠. 문제는 위안화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환율을 정책적으로 조작하고 자본 이동을 통제하며 언제든지 규칙을 바꿀 수 있거든요. 2015년 중국이 기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큰 손실을 봤어요. 오늘 위안에 190원이던 환율이 내일 당 지시로 150원이 될 수 있는 화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거래할 때도 달러로 결제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국은 한국이 위안화 비중을 늘리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달러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죠. 한국은 두 화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여기서도 한국은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2월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의회에서는 100만 개 매입 법안을 추진 중이거든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축적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엘살바도르, 부탄 같은 작은 나라들도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은 정반대로 갑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2021년 전면 금지했고 대신 금을 미친 듯이 쌓고 있죠. 공식 보유량만 5천 톤인데 비공식 물량까지 합치면 1만 톤 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으로 위안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에요. 한국은 뭘 하고 있냐? 금 보유량 104톤으로 20년 정체, 비트코인 국가 전략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5에서 2027으로 미루고 또 미루면서 방향 자체를 못 정하고 있어요. 민간 투자들만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울고 웃는데 국가 차원의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으로 가면 한국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중국은 비트코인을 불법화한 나라인데 한국이 미국 따라 비트코인 비축하면 중국과의 금융협력에 금이 갑니다. 반대로 중국처럼 금을 대량으로 사면 미국은 왜 우리 전략을 안 따르냐고 압박할 겁니다. 양쪽 다 안 하면 양쪽 다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구조거든요. 반도체를 달러로 팔 건가? 위안화로 받을 건가? 이것도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들한테 메모리 반도체를 팔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했어요. 그런데 중국 바이어들이 점점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NI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아예 위안화 결제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업 입장에선 고민이에요. 위안화로 받으면 환율 리스크가 생기지만 거래는 따낼 수 있고 달러만 고집하면 주문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과 위안화로 거래하는 걸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AI 칩은 더 민감합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H100, A100 같은 고성능 AI 칩을 중국이 엄청나게 사려고 하는데 미국이 수출을 막았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성능의 칩을 만들 수 있으면 중국에 팔고 싶은데 미국이 그거 팔면 우리랑 끓이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메모리가 AI 칩의 필수인데 이걸 중국 기업한테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미국과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팔면 돈이 되는데 못 팔게 하니까 한국 기업은 매출 손실이고 안 팔면 중국은 너희가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하면서 한국산 제품 전체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40%가 중국향, 20%가 미국향이거든요. 둘 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원전 기술도 같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2024년 체코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를 꺾고 2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APR1400 모델이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원전 수출할 때 미국 기술이 들어갑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 계측 제어 시스템 일부가 웨스팅하우스 같은 미국 업체 제품이거든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전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코는 NATO 회원국이니까 문제없지만 만약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원전을 발주하면 이 나라들은 중국과도 친하거든요. 한국이 원전 수주를 따내도 미국이 중국 영향권 국가한테는 우리 기술 수출 안 돼 라고 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어요. 반대로 중국도 원전 기술을 개발해서 제3세계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한테 원전을 수출하면서 가격을 한국보다 20% 싸게 부르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선 중국이 경쟁자인데 미국은 중국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부품 넣지 마라고 압박합니다. 원전 산업이 한국에게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데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 표준을 따르느냐에 따라 시장이 갈리는 겁니다. 미국 표준을 따르면 NATO, 중동 일부 시장은 열리지만 중국 영향권은 닫히고 중국과 협력하면 제3세계 시장은 열리지만 서방 시장이 닫힙니다. 둘 다 먹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현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어요. 기술 동맹 문제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4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협력하자는 틀이거든요.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2024년에는 실무회의까지 열렸어요.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첨단 반도체로 군사, 경제 패권을 키우는 걸 막으려면 동맹국들끼리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치포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면 중국이 보복할 게 뻔하거든요. 중국은 대응 카드를 이미 꺼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갈륨, 게르마늄 같은 히토류 원소의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해요. 2024년 중국 상무부가 이 품목들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긴장했습니다. 너희가 치포로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는 히토류로 너희를 압박한다는 메시지죠. 한국은 히토류를 중국 외에서 구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호주, 미국에도 매장량은 있지만 재련 능력이 없어서 결국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해야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으면 한국 반도체 생산 라인이 몇 주 안에 멈출 수 있거든요. 공급망 재편도 압박의 연속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배터리 생산을 늘리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의 공장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삼성은 텍사스에 17조 원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 짓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패키징 공장 세우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미국에 배터리 공장 짓느라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요. 문제는 이 공장들이 한국 본사의 기술과 자본을 빼간다는 겁니다. 연구개발은 한국에서 하고 생산만 미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미국 정부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칩스법 보조금을 받으려면 핵심 R&D도 미국에서 해야 하고 고용도 미국인 우선이며 이익도 미국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지은 공장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빼가려고 하면 자본 통제에 걸립니다. 이익을 중국 내에서 재투자하라고 압박하죠. 삼성 시안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에서 번 돈이 수조 원인데 이걸 본국으로 못 가져오고 중국에 묶여 있어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양쪽에 기술과 자본을 분산해야 하며 양쪽에서 번 돈을 그 나라에 재투자해야 하는 구조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는 점점 빈 껍데기가 되고 실질적인 생산과 개발은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융 허브 경쟁도 한국의 선택을 압박합니다. 홍콩이 중국 본토 자본의 국제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2020년 홍콩 보안법 이후 서방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고 도쿄도 금융허브로 재부상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어디에 서 있냐? 서울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려면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금융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중국 자본의 문을 너무 열면 안보 리스크라고 경고해요. 중국 돈이 한국 금융 시스템에 깊이 들어오면 중국이 그걸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우려죠. 2024년 중국의 한 국영은행이 서울에 지점을 내고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승인을 몇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 금융기관들은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별 제약이 없어요. 이런 비대칭이 계속되면 중국은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반발하고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은행들의 중국 내 신규 지점 개설이 전부 거부됐거든요. 금융도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느냐, 중국 금융 시스템과도 연결되느냐를 놓고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얽혔습니다. 미국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한테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를 쓰라고 권장해요. 한국 공공기관 상당수가 이미 미국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클라우드법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외에 있는 데이터라도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만 정부 데이터, 기업 기밀이 미국 정보기관한테 노출될 위험이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한국은 자체 클라우드를 키우려고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를 밀어주고 있지만 규모가 미국, 중국에 비해 턱없이 작습니다. 결국 중요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느냐가 국가 안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클라우드에만 의존하면 중국이 너희 데이터 미국한테 다 넘기냐고 의심하고, 중국 클라우드도 쓰면 미국이 왜 중국한테 데이터 주냐고 압박합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양쪽 다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국이 중립을 지키려 해도 미중이 중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보 동맹, 무역 결제, 디지털 자산, 반도체 수출, 원전 기술, 기술 동맹, 공급망, 금융 허브, 데이터 주권, 모든 분야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 질문이 날아옵니다. 대답을 미루면 양쪽에서 다 압박이 들어와요. 미국은 동맹이면서 왜 확실히 안 서냐고 하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애매하게 버티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선택지를 냉정하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편에 완전히 서는 겁니다. 치포 동맹 전면 가담, 비트코인 전략 비축 시작, 중국과의 첨단 기술 거래 대폭 축소. 이렇게 가면 안보는 확실히 보장되지만 경제는 타격을 입어요. 중국이 보복하면 수출의 25%가 날아가고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2017년 사드 때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죠. 두 번째,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위안화 결제 비중 대폭 확대, 금 보유량 늘리면서 중국 전략의 동조, 미국 압박 무시하고 중국과 기술 협력. 이렇게 가면 경제는 숨통이 트이지만 안보가 흔들립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면 북한 앞에서 한국은 위험해지고 미국 기술 접근도 막힙니다. 세 번째 선택지가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줄타기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공식을 유지하면서 양쪽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미중 대결이 격화될수록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버티던 나라들이 하나씩 선택을 강요받고 있거든요. 필리핀은 미국 쪽으로 확실히 섰고, 태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베트남은 양쪽과 다 협력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완전히 안 서려고 버티는 중입니다. 한국은 어디로 갈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답은 있어요. 완전한 중립은 불가능하지만 똑똑한 해징은 가능합니다. 미국 비중 40%, 중국 비중 30%, 제3국 비중 30%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안보는 미국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첨단 기술 외 분야에서 계속하고, 베트남, 인도, 유럽 같은 제3시장을 적극 개척해서 중국 의존도를 25%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거죠. 반도체는 미국 규제를 따르되 중국에 팔 수 있는 중저가 제품 라인은 유지하고, 금과 비트코인을 둘 다 소량씩 보유하면서 어느 쪽이 이기든 대비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원전으로 자립도를 지금 7%에서 3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원전 열기를 추가로 지으면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자체 생산할 수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 둘 다 전력을 무기화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공급망도 다변화가 답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ASML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본 니콘 캐논과도 협력하며, 소재는 일본 외의 유럽 업체들도 발굴하고, 히토르는 호준, 미국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데이터는 한국 자체 클라우드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고, 덜 민감한 데이터만 미국, 중국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해요. 이런 전략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미국도 불만이고 중국도 불만일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보단 나아요. 한국은 체스판을 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규모와 힘이 미국, 중국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폰으로 남을 필요도 없어요. 똑똑하게 움직이면 나이트나 비숍, 잘하면 룩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게임의 승패를 가를 수 있거든요. 2026년, 지금이 그 선택의 시간입니다. 10년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줄타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해징의 시대입니다.